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수장인 조환길 대주교가 대리인을 내세워 개인 소유의 장애인 시설을 설립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고 땅값도 무려 6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더욱이 살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교가 이런 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건 한국 천주교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불과 10명 남짓 장애인을 수용하는 이곳에 장애인 거주시설 등 5개 건물이나 들어섰습니다. 1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천주교 예배시설인 경당과 기도와 묵상을 하는 피정시설, 성모동산, 정자 등이 눈에 띕니다. 야산 언덕에는 예수 성심상이 들어섰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든 십자가의 길까지 놓아져 있습니다. 천주교회 시설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여기가 어떤 성지보다도 잘 꾸며지고 개발을 했다 싶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세워져 불법 행위로 보입니다. 이게 시설이 좀 잘 알아보긴 했는데 또 이게 따로 이제 신고 나거나 나간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불법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네, 그죠? 예, 아마도 네. 더욱이 이 장애인 시설은 대구 대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 대주교가 시설터를 제공했습니다. 2003년 매일신문 사장이었던 조 대주교는 이 땅을 사서 장애인 시설 원장인 A씨에게 내놓았고 2년 뒤 장애인 시설이 설립됐습니다. 사실 땅은 대주교님께 내놓으신 거고 그거를 짓고 하는 거는 원장님이 지가 관리해 오셨던 거고. 처음 부동은 수리 내 돈에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가 기부 받아보고 제가 돈 나올 때도 없잖아요. 이곳에서는 조환길 대주교가 집전하는 미사가 자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군의 주요 신부들도 참석했습니다. 조환길 대주교가 이 장애인 시설을 설립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진 이 장애인 시설은 수용하는 장애인 수가 적지만 조환길 대주교가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후원금과 기부금이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담 같은 경우에 필요한 거 다 주지. 신자들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그게 수십 명, 또 기업체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주고 신부님이 자기 아는 신자를 통해가지고 모금해주고. 조 대주교가 교구장으로 취임한 2010년 이후에 이곳에 헌금이 몰린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는 원로 신부들의 쇄신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조환길 대주교는 나중에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넘겨주겠다는 A씨 부부의 약속을 받고 땅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이 천주교 대구대교구 비리 의혹을 보도한 후에야 소유권이 교구로 넘어왔습니다.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12,000여 제곱미터의 땅은 아직 조 대주교의 소유입니다. 임야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서 땅값도 폭등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제곱미터에 590원 정도인 땅값은 현재 36,000원가량으로 61배나 뛰었습니다.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고 용도 지역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번처럼 대주교가 직접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개인 사회복지 시설을 했다라는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은 되게 좀 충격적이고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구대교구 원로 신부들은 사랑과 봉사를 위해 가난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 6.13 지방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 선거를 치르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선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보수의 몰락이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 지형인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만 붉은색이고 모두 파란색입니다. 대구, 경북은 마치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단체장 선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방의회 선거를 보자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사실 한 당으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특정 당이 장악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는 대구시 의원에 민주당 의원 5명이 당선됐습니다. 비례가 아닌 지역구 선거를 통해 민주당 출신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초의회는 변화가 더욱 커서 수성구 의회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이 더 많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유일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정책들이 나오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네. 경북 지방의회도 양당 구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게 공천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이 공당의 공천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의 몰락이라고 할 만큼 보수당, 한국당이 추락을 거듭했는데 네. 지방선거 공천은 추락의 절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던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현재 구속됐는데요. 이 최고위원을 돕던 대학 교수를 포함해 6명이 현재 구속됐고요. 여기에 관여된 대구시의원 2명과 구의원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선거 당시를 되돌아보자면 대구 동구청장 공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당의 공식 후보를 뽑았다가 취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뽑는 등 몇 차례나 결정을 뒤집으며 공당의 공천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경북, 경주, 경산 등 논란을 빚으면서 당사에는 상여가 들어오는 등 보기 민망한 모습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죠. 네, 권영진 시장의 꼬리뼈 사건이 가장 말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거 출정식 당일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네네. 장애인 단체가 면담을 요구했었고 시장이 걸어서 이동을 할 때 어떤 여성분과 부딪혔다고 해야 할까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할까? 권 시장이 갑자기 뒤로 넘어졌는데요. 테러다, 아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네. 캠프 측에서 꼬리뼈가 골절이 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의사 소견에는 골 좌상, 그러니까 멍든 상태라고 드러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 측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권 시장은 또 지금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 시장이 시장 신분인 상황에서 같은 당 달성군 후보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가 나왔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 경북에서는 21명이 선거와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죠. 대구, 경북이 보수의 성지다라고 할 만큼 보수 정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왔는데 지금 보수 정당들 어떤 상태입니까? 네, 우선 자유한국당부터 보면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고 대구, 경북 8곳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계파 싸움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지역민으로서는 답답한 게 선거 때면 보수의 성지라고 부추기며 표를 가져가는데 정작 지역 출신 의원들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당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당 대표로 나서겠다는 의원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은 주요 당원이 잇따라 탈당하고 한국당에 복당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가 몰락할 때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만든 바른미래당은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지역 조직은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던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따라 당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데요. 보수 정치권을 이합 집산이라고 할지 재편이라고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관희 기자였습니다. 요즘 한국당을 두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한 뒤 공모를 시작하자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정치인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걸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말이 많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을 이끌던 유성걸 전 대구시당 위원장이 탈당과 함께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통합과 보수 재건 그리고 보수 개혁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탈당했던 이명규, 배영식 전 의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3명 모두 현재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에서 과거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들입니다.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관련 책임을 물어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섰지만 정작 참신한 인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21번 그 자리를 누구를 메꿨냐는 게 이제 성공 여부가 달리는 거죠. 우리 지역에도 좀 참신한 사람, 신망이 높은 분들이 들어와야지. 보수 정당의 인적 쇄신이 자칫 정치적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의 복귀 발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변화된 그 인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을 아직까지 그 자유한국당이 캐치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로 새누리당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을 끌어온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새로운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인적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최근 대구의 공기 중에 1급 발암물질이 떠다니고 있다는 보도해드린 적 있죠. 대구 달서구에 만들려고 하는 열병합 발전소 반대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결국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계절별 바람 방향입니다. 여름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서풍이 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색 산단과 서대구 산단, 성서 산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은 상황. 성서공단에 폐목재를 태우는 열병합 발전소가 또 생기면 피해는 달서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은 서풍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면이 대구시 전역으로 그렇게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 피해는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피해가 간다고 봐야 합니다. 열병합 발전소 업체에서는 순수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독일의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 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실제 허가를 받은 바이오 SRF라는 칩 형태의 연료는 기름이나 천연가스와 달리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이오 SRF를 쓰지 않는 독일에서 만드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 역시 믿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고형 폐기물, 즉 SRF를 신재생 에너지에서 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각종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량으로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중금속 물질, 수온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물질들도 많이 나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소산단 열병합 발전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단계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있던 대구시는 열병합 발전소 반대로 뒤늦게 돌아섰습니다. 성서 열병합 발전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중앙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병합 발전소 문제와 별개로 대구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성서의 생활 폐기물 소각로를 추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대기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한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구한 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올해 39살의 니말 씨.
2011년 아버지와 아내, 딸과 아들을 고향 스리랑카에 남겨두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니말 씨의 인생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크게 바뀝니다. 화재가 난 집에 90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근처 과수원에서 일했던 니말 씨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서는 할머니 밖에 가져온다 안 돼 못해요. 그러니까 이곳인가 배고 빨리 가세요. 할머니 목숨은 살렸지만 니말 씨는 폐 손상과 화상으로 5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갔고 지금도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니말 씨는 한국인들에게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법 법관으로 구성한 대구지법원장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는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3명을 추천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는 19일까지 법관 176명을 대상으로 추천 후보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1명을 차기 대구지방 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대구에서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 함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1일 숨진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해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 시민 분향소를 차려 28일까지 운영합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외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을 알리기 위해 오후 6시에는 촛불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대구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 요금소 앞 고가도로 부근에서 고속버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15분쯤에는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의 한 도로에서 52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도로 3m 아래로 떨어져 A씨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나 소방서 추산 385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